예, 반갑습니다. 5월 12일 강의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만난 게 이번 주가 7주차가 된가요? 네. 6주차인가 7주차인가 모르겠어요. 6주차일 거예요 아마. 그 왜 저 그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수강 신청해가지고 강좌 개설돼서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작품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 수강생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부천시민 작가교실에 함께했던 수강생들이 제출한 작품들, 이렇게 수정한 작품들, 좋은 작품들,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10편을, 9편을 묶고 거기에 이제 제 것까지 해서 10편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10편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러니까 초급반 전반기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쓰신 작품,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남의 작품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내신 작품들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돼요.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선배, 지금 이 부천시민 작가교실을 거쳐간 수강생들이 쓴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라는 게 좀 자유스럽다 그럴까? 거침없이 얘기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꾸준히 초지일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내 작품은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기왕 이제 좀 8분이 내셨잖아요 작품을. 그럼 그 8편의 작품, 그 8편의 소설이라고 하긴 뭐하고 8편의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 평을 하고 뭐 발제도 하겠지만 그렇게 할 텐데, 그때도 전혀 모르는 사람 작품을 이야기했듯이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기 느낌을 생각해서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감상평에 정확하게, 기왕이면은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긍정적이라고 할까, 발전적이라고 할까,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다, 이런 점을 또 보완했으면 어떨까.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제대로 된 비평이 돼야 돼요. 그렇게 글을 써줘야 그런 감상평을 읽고 그 글쓴이 8명 중에 한 명이겠죠? 그 글쓴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수강생들이, 동료 수강생들이 비평한 그 글을, 감상평을 읽고 그거를 100%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작품 가지고 할 적에 각자 개인의 어떤 그 성향이 있겠죠. 그 성향은 살려나가야 돼요. 그걸 흔히 이제 개성이라고 그러죠. 작가의 개성을 이렇게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나하고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를 감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의 작품 평가할 적에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들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이 작품 토론 자료집에 있는 거는 대안을 제시하기가 좀 그렇죠. 왜? 이미 발표한 것이고 또 토론을 거쳐서 수정한 작품들이고 좀 다듬은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신 작품이고 그 작품을 이야기할 거니까 아무래도 발전적으로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다, 이런 것을 많이 제시해 줘야 그 글쓴이가 참고를 하죠. 그죠? 그걸 좀 조심하도록 하세요. 꼭 유의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오늘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 작품 저기 저 감상 발제하고 감상 내고 너무 인원이 적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기 작품을 안 내신 분들, 작품 안 내신 분들은 아예 감상 하나도 안 썼어요. 작품 안 낸 건 안 낸 거고 오늘까지는 저 행복 떡볶이는 이거 여기에 있는 작품인데 여기에 있는 작품인데 다 읽으셨었는데 감상을 아무도 안 써주셨어. 뭐 스트라이크 하는 것도 그건 그렇고 작품을 내신 8명도 다 안 냈어요.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보면 아실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뭐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들이 쓴 작품 가지고 이제 저 토론을 하잖아요. 감상을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감상 안 내면 곤란해요. 입장 바꿨어요. 나는 네 거를 읽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심사숙고해가지고서는 글을 써줬는데 너는 왜 내 거 읽고선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그래 내 작품 가지고서 더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했어. 그래 좋아. 그럼 너는 작품 냈어?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에요. 내 작품을 읽고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했어. 그래.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 작품 읽고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작품 읽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감상 안 내면 저는 싫은 소리 좀 할 겁니다. 아시겠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막 땀을 흘리고 있어요. 이상하게 날이 더워요. 선풍기 이렇게 했는데 소리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감안하고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 떡볶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 감상 제출한 거 보니까 거의 유사한 그런 감상이었어요. 김재영님이 제가 김재영님 지난주에 제가 믿고 딱 지적을 했는데 역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주 잘 해주셨어요. 지금 저 줄거리하고 등장인물, 구성 표현, 그다음에 감상 이렇게, 그다음에 또 저한테 질문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는 사실은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미리 그렇게 하셨어요. 줄거리는 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제문 올리고 감상 올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감상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구나.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걸 느끼셔야 돼요. 작가라면은. 등장인물 아주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며 부분적으로 서술자의 회상 장면이 들어가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작품 뒤에 가면 이제 지적이 나오지만 앞에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안 맞아요. 그래서 시점은 통일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점이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다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시점이 교차하는 게 아니라 시점을 혼동한 거예요. 시점이 교차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고 또 다른 사람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몇 명이? 2명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고 또 다른 사람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또 제3의 인물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고 누구에 대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B라는 사람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C라는 사람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즉 세 사람이 각각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주인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이럴 땐 뭐예요? 시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다가 또 어느 부분에 가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시점이 바뀌어요. 이거는 시점이 혼동을 준 거예요.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에는 앞부분에 어느 정도는 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와요. 나라는 게 나오면서 이건 시점은 혼동한 겁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표현을 우리 김재용님은 프랜차이즈 노점 하게 된 과정, 2000년 당시 선거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얘 친구가 찾아가서 뭐 흔히 얘기해서 사모펀드 뭐 이런 거예요. 투자 제안하는 거, 그런 묘사나 장면 등의 묘사나 대화, 서술이 생생해서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게 한다. 특히 중동 신도시 초기의 모습이 떠올랐다.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배경 설정으로 인해 생동감이 넘친다. 이게 저 뒤에 가면은 어느 분이 지적을 했지만 거의 자전적인 거예요. 제가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허구적인 거 몇 개 넣은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자전적인 건데 자전적인 걸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군다나 이제 부천에 사는 수강생이었고 그러니까 부천의 중동 신도시 초기 그 모습까지 다 기억을 하니까 그걸 생생하게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선적이다 보니까 실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다 서술이 가능했겠죠. 그죠? 사소하지만 향수기 친구들이 아니에요 아버님 수고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이 친구 아버지한테 아버님 뭐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김재영님이 지적한 것처럼 친구 아버지한테 아버님이라고 그런가? 그냥 아저씨잖아.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 세 번째, 세 번째가 아닙니다. 5번 감상. 소설인가? 무엇이 소설로 만들고 있는가? 왜 소설이 아닌가? 이거 저기죠. 우리들 작품 학자에 이렇게 쓰라고 그런 건데 여기다 했어요. 네, 소설로 봤어요. 김재영님은 이 행복 떡볶이를 소설로 보고 인간 군상의 모습이 충분히 우리 주위에 있음직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 삶의 진정한 면모를 모색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다 나은 소설이 되기 위해 어디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 하는데 오타하는 거, 뭐 그다음에 습관적인 작가의 말투, 그다음에 문장 성분하고 비문, 그다음에 시점 의문이 있다 이랬죠. 제목 적절하다, 서술 뭐 이랬다. 그런데 보다 나은 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 오타, 작가의 말투, 성분 파트, 문장 성분, 비문, 시점, 인물 표현, 사건 서술 뭐 이런 제목은 적절한가 이런 것보다 이게 과연 한 편의 이야기 플러스 알파. 그럼 결국 지난번에 소설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레티브, 이야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 우리가 소설이라고 할 적에 소설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왜? 우리가 서사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서사란 말이야. 서사문학인데 서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단순한 이야기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이 행복떡볶이는 이야기는 있어요. 이야기. 그럼 이야기의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뭐예요? 요게 있냐 이거예요. 이 작품 속에 요게 있냐 이거예요. 요게. 단순한 이야기 같으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신화, 전설, 민담 뭐 많잖아요. 설화 있잖아, 설화. 그런 것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라고 할머니께서 전해주셨던 옛날 이야기. 그것도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이야기로서 그치지만 소설이 되려면은 그 이야기 속에 알파가 들어있어요. 이 알파가 뭐예요? 흔히 이야기해서 인생의 진실이에요. 인생의 진실.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작품에 행복떡볶이에 인생의 진실 이게 들어있느냐? 뭐 어떤 분은 뭐 들어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약해. 아직은 약해요. 그래서 이 행복떡볶이가 소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야기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뒤에 가면 지적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뭔가 좀 안 맞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지금 김재영님이 지적한 거 보다 나은 소설이 되기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인물 표현에서 뭐 좀 안 된 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문장 기타 발제자가 느낀 감상 여기 좋은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향미의 장례 직후에 향미 엄마가 여보 우리에게 향수기가 있어요. 향수기는 잘 키웁시다 라는 말을 한다. 이 뜬금없다. 과연 그럴까? 과연 방금 제 자식을 하늘로 보낸 엄마가 이렇게 바로 정신을 차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 이에 대해서 나는 여자가 독하는 것인가 어머니가 강한 것인가 라며 혼자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뭔가 어색하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나 여자니 어머니니 하는 말을 읊는 것이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너무 태평해 보인다. 이 정확한 지적이에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장례 치르고 나서 어느 정도 슬픔도 이제 사귀고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겠죠. 열흘도 아니죠. 한 달 이렇게 지나서 이제 치레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 더 열심히 삽시다. 향미는 같지만 향수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될 텐데 너무 장례 직후에 그냥 갑자기 이랬다니까. 아마 작가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럴 거예요. 서술을 잘못한 걸 거예요. 장례 끝나고 나서 한 달이나 두 달, 뭐 석 달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치 장례 직후에 있었던 것처럼 계속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함께 생각해볼 문제 혹은 지도교수에게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감상 쓰면서 반제 쓰면서 좀 이런 걸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잖아요. 서술자의 말투에 드러나는 특이한 버릇, 간간히 나오는 비약이나 비문을 고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작가의 개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작가에게는 어디까지 허용될 것이고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흔히 작가들의 어떤 개성적인 문체라고 해요. 개성이라고 그러죠. 개성이라고 그러는데 개성을 나타낼 적에 이제 특별하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뭐 아이덴티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유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게 문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체. 이 문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쓴 글을 누가 이렇게 딱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고 이게 내가 쓴 거라는 거 알아요. 작가는 그 작가만의 고유한 문체가 있어요. 그 문체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풀어가지고선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김지영 님이 지적한 것처럼 서술자의 말투에 드러나는 특이한 버릇, 그 다음에 어떤 비약이나 비문, 작가의 개성, 이게 받아들여야 되겠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는 살려나가도록 하세요. 단 비문이나 비약은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제 이름 검색해가지고 제 정보를 이렇게 파악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제 이름 검색하면 좀 나오니까 제 블로그 보시면은 중고생들 수험 자료로 시 해설해 놓은 것도 있고 소설 해설해 놓은 것도 있어요. 소설 해설해 놓은 거는 제가 고등학교 교사 그다음에 대학에 강의를 하면서 소설을 전문적으로 강의를 했으니까 그런 강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고등학생들 대입 수험 자료집을 냈어요. 수험서를.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쓴 글이니까 블로그에다가 현대소설의 이해를 가지고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대입 수험생들 보라고 해놓은 그거를 언젠가 대학에 이제 교양국어 강의를 할 적에 학생한테 어떤 소설 작품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 김재영님이 발제했듯이 이렇게 발제를 하라고 그랬더니 발제를 해가지고 뭐 프린트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때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 복사한 걸 이제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받았으니까 보니까 내가 쓴 글이야. 뭐야? 내 블로그에 있는 글을 누군가가 복사해가지고 자기 블로그에다 옮기고 그걸 또 누가 복사해가지고 또 어디로 옮기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생들의 공부 자료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과 사진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걸 비공개로 해줬죠. 복사 금지했어요. 그런데 저 진주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블로그에 있는 이 글을 참 좋은 자료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끔 제가 복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 그러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냥 복사할 수 있도록 다 설정을 해놨죠. 그 교사가 진주에 있는 그 교사가 처음에 내 거를 가져갈 적에는 출처를 밝혔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복사해서 복사해서 나가고 또 인터넷에 퍼지면서는 누구 글인지도 모르고 퍼져 나갔는데 그거를 보고 이 발표자가 대학생이 그걸 보고서는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야단쳤어요. 이거 너 어디서 뵙겠냐? 너 어디서 복사했냐? 그래서 처음에는 복사한 거 아닌데요. 이 자식 거짓말하는 거. 이게 막 내가 쓴 글인데 내가 모를까 봐요. 작가는 자기가 쓴 글은 10년, 20년에 쓴 글이라도 알아봅니다. 그게 작가만의 개성이에요. 고유한 특성이에요. 본인은 알아봐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작가들의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소설을 한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읽고 검토를 하잖아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은 그 작가만의 고유한 문체가 있어요. 문체가 있어요. 우리도 지문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문. 그 지문처럼 그 작가만이 쓰는 문장 스타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어 서술을 어떻게 바꿔 쓴다거나 관용어, 수식어죠. 그 수식어를 어떻게 바꿔 쓴다거나 이런 특질이 있어요. 그리고 종결어민은 어떤 걸 주로 많이 쓴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개성적인 것, 특징적인 거는 그 작가의 고유한 개성으로 살려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비약이나 비문 이런 건 고쳐야죠. 이건 그 작가의 개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시인은 문법을 파괴하고 그걸 뒤따라가면서 문법 연구가는 국어학자는 그거를 파괴한 것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의미로 파괴되었다는 것을 밝혀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적 허용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종종 문법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막 모음 막 삽입하고 단어를 막 느리게 부르는 게 있죠.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소설의 서술에서는 서술문이죠. 소설의 대화하고 서술이잖아요. 소설의 서술에서는 문법을 파괴하면 안 돼요. 대화에서는 문법이 파괴될 수 있죠. 주어 서술로 바뀌고 막 도치법 쓰이고 그다음에 막 생략되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할 수 있죠. 그러나 소설의 서술문에는 대화를 뺀 나머지 문장은 반드시 정확한 문장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한 문장을 써주면서도 작가만의 고유한 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궁금하신 분은 생각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김동인의 단편소설하고 염상섭의 단편소설을 읽어보세요. 달라요. 문장 맛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직접 느껴보세요. 김동인의 문장은 빨라. 탁탁 들어와요. 근데 염상섭 거는 몇 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흔히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염상섭의 문장에서는 낙엽 썩는 향기가 난다. 낙엽이 썩을 때 내는 향기 있잖아요. 그건 뭐 악취는 아니죠. 낙엽이 썩는 향기. 그런 향기가 난다. 그렇게 이제 비유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김재영님이 생각한 거
서술자의 말투에 드러난 특이한 버릇, 이것은 작가의 개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냐? 네, 작가의 개성입니다. 과연 작가에게는 어디까지나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가에게 허용되는 것? 예, 소설의 경우에는 대화에서는 문법을 파괴해도 되지만 서술에서는 절대 문법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맞춤법도 정확하게 써야 돼요. 왜? 그거 가지고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어 공부할 텐데 정확하게 써줘야죠. 그죠?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작가만의 개성적인 거, 개성적인 문체 이건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거까지 막 고쳐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정희님이 정확하게 지정했어요. 다 읽고 나서 아직 터지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언제 터지나. 친구한테 빌려준 거 있죠? 사모펀드 투자한 거. 초고에는 사기라는 게 밝혀져요. 왜? 나중에 어디 갔는데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누구도 당했다, 누구도 당했다. 너도 빌려줬니? 나도 빌려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소식도 없다. 그래서 거기서 깨끗하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여기도 또 그런 지적을 했어요. 김재영님이 지적한 거. 향수기는 잘 키웁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독한 건가, 강한 건가 생각하지만 아내의 말하는 모습이 초췌하다. 초췌하다는 거는 차림이 행색이 좀 남루하다, 말랐다 그런 뜻인데 초췌하다가 아니죠. 모습이 어색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하게도 강하게도 느껴지지 않는다. 맞아요. 독하게도 강하게도 느껴지지 않죠. 그런 말을 할 때를 생각해서 그거하고 관련된 그런 게 나왔어야죠. 기간이라든가 어떤 슬픔이 있었다거나. 슬픔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이정희님이 독하게도 강하게도 느껴지지 않는다. 1인칭 주인공은 역학이래요. 여자는 강한 건가 독한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유기영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주인공 시점은 1인칭 소설인데 도입부 97쪽이라고 향미가 부유명 중학교 들어가 앉는 장면까지는 향미 시점으로 여기 향미 시점이 아니고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향미 시점이 아닙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지적했어요. 유기영님도 그거 딱 아는 거죠. 500만 원 펀드에 가입하는데 그 부분 결말이 없어요.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건 왜 꺼냈나. 사실은 초고에는 있었는데 아마 수정을 하면서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미진님 또 줄거리 또 자세하게 또 써주셨어요. 마무리가 급히 된 것 같아 아쉬웠다. 복선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기 정확히 시점력 정확하게 정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과 1인칭 시점에 혼동이 있다. 이게 혼동입니다. 이거는 시점의 혼동.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과 1인칭 시점이 혼재되었다. 나라는 화자가 등장하며 1인칭 시점으로 바뀌는데 통일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인물의 개성이 작품 안에서 더 명료하게 드러나면 좋을 것 같다. 인물의 개성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은 주인공하고 주변 인물 몇 명만 있으면 돼요. 단편소설에 인물이 10명, 20명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편소설에 인물이 10명, 20명이 등장한다. 그 20명의 인물들이 다 개성이 다 드러나게끔 서술해야 된다. 힘들어요. 안 돼요. 단편소설에서는 개성이 드러나는 인물 딱 두세 사람이면 돼요. 아니면 한 사람만이라도 좀 되죠. 그러니까 인물의 개성이 작품 안에 더 명료하게 드러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거는 아마 지금 이 주인공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향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박명옥님 다른 불행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명옥님은 이 작가를 마치 알고 있는 듯이 주인공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남아있는 가족이 있다. 그들과 함께 또 다른 행복을 찾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정수현님도 줄거리 또 써주셨죠? 굉장히 감상적이에요. 한보철강이라니 언제적 한보철강입니다.
이게 자전적인 작품이 되다 보니까 자기 사실 지금 뭐 이런 얘기 뭐 해도 되겠죠? 이 글을 쓰신 분이 지금 환갑이 넘어가지고 그 환갑이 넘은 나이인데도 만 62세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1년 뭐 남짓 요거 남은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죠. 환갑 넘었는데 아직 만 62세는 안 된 거죠. 그 자기 자신의 그 살아온 거를 이렇게 한 작품으로 행복 떡볶이라 무슨 뭐 그거와 비슷한 그런 프랜차이즈로 트럭 끌고 다니면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실제 한보철가에도 다녔고 IMF 때 실직을 했고 그 고생한 것 중에서 이제 행복 떡볶이라는 그거를 이제 잡아가지고서 소설로 만든 건데 그 자기 자신 그 자전적인 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자기가 직접 겪었던 것,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시대 상황 이런 것을 비교적 사실과 같게 진짜 그럴듯하게 왜? 자기가 직접 당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렇게 서술을 해서 표현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읽으면서는 그 장면은 그 한보철강 얘기라든가 IMF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이 프랜차이즈 그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신중동 신시가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부천의 여러 곳,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계양관이에요. 그 인천 계양하고 이렇게 요 부분을 표현한 것, 서술해놓은 것, 묘사해놓은 거는 딱 보이듯이 이렇게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 자전적 소설의 장점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 작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냥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혁미의 학교는 꼭 혁미를 자퇴시켜야 했을까? 아마 요거는 제 생각에는 서술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많이 빠져 있죠.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했는데 자퇴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적혀 있질 않은 거죠. 소설 속에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서민들의 삶과 죽음이 너무 슬픈 생각이 든다. IMF 때 뭐 이 사람만 그랬겠어요. 우리나라 현금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 빼놓고는 다 쓰러졌죠. 어음 받았던 거 하다못해 당좌 수표 받았던 거 다 휴지가 되고 그랬잖아요. 조그만 사업 하는 사람들 그런 사업 그 중견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아니 뭐 한보도 무너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대우 한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민들 중산층 서민들이 하면 오죽했겠어요. 그런 아픔을 겪고 나는 그 아픔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단순한 그 자기 자신의 삶을 그대로 토로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소설이 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습작기에 있는 그 초보자들한테 소설을 쓰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의 이야기를 일기처럼 이렇게 써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행복 떡볶이라는 것도 소설을 쓰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소설이라고 하기엔 좀 덜 연그럽죠, 그죠? 덜 익었지만 이렇게라도 써서 내면은 이것 가지고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이야기에다 요걸 담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요걸 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바로 플롯이라는 거예요. 허구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요런 것이 좀 아직은 어색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작품을 소설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소설로 나가기 위한 초보자들의 어떤 작품으로서는 이 정도만 해도 온다. 이렇게라도 써서 내면 줘야죠. 뭐 이야기는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 작품 안 낸 분들 작품 내야 수강생에서 이제 예비 작가 등급 올리고 또 다른 작품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빨리 내세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가을 중에 빨리 내세요.
벌써 다음 주에 우리들 작품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우리들 작품 지금 못 보잖아요. 보려면 어떻게? 작품 내면 돼요. 행복 떡볶이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써서 내세요. 그러면은 우리들 작품 같이 보고 같이 감상 쓰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주 특별한 하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